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현대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광복하고 나서 정부가 수립되던 그 3년의 시기를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우리가 정부 수립되고 난 직후에 어떤 과제들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50 총선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50 총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 이 재헌국회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두 번째, 친일파 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성공했을까요? OX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됐고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예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간단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광복이 됐습니다. 근데 어정쩡하죠?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분할 점령하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세 가지가 결정이 되죠. 임시정부를 세워준다. 그러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면은 강대국들이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요 이후에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대립은 굉장히 심해지고 특히 우익 세력은 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 반탁 운동에 이제 열을 올리게 된다. 그 와중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휴회되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라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깜짝 놀란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렬되고 맙니다. 그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넘기게 됐고요. 여기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워라. 어떻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해라. 그러자 누가 싫어합니까? 북한과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던 소련이 이 제안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엔에서 다시 작은 총회, 소총회를 열어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해라.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오, 이러다 우리가 분단될 수 있겠다. 깜짝 놀란 김구와 김규식이 둘 다 우파에 속하죠. 우익. 이제 남북 협상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남북 협상, 북한이랑 협상을 해서 통일 정부를 세워야지 단독 선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4.3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다.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좌익 세력이 무장 봉기를 했고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했었다. 둘의 공통점은 단독 선거에 반대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세는 이미 기울었죠. 48년 5월 10일에 결국 50 총선거로 이제 남한만의 정부가 먼저 수립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립된 정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총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대선, 총선. 대선은 누구 뽑는 거? 대통령. 총선은 누구 뽑는 거? 국회의원. 자, 여기 보세요. 50 총선거잖아요. 총선이잖아요. 총선. 대통령을 뽑은 걸까요? 국회의원을 뽑은 걸까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을 뽑진 않아요.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던 건데, 이렇게 뽑힌 국회를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 헌법을 제정한다. 제정은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을 만들라고 뽑힌 국회의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헌법을 만들었겠죠? 그 헌법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재헌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헌헌법이 발표된 날이 7월 17일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재헌절이라고 또 기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이제 이승만을 선출을 하고 이승만이 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재헌국회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일명 반민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제를 좀 없애보려고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을 조사를 하고 이제 검거도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네 글자로 줄여서 반민특위를 조직을 하고 이제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거든요. 참고로 이 당시에 이제 악명 높았던 이제 친일파들은 뭐 많은 경우에 경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밑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누명 씌우고 이제 이랬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친일 경찰들인데 이 이승만 정부가 왜 방해를 했냐면은 결정적으로 이승만은 처음에 광복되고 난 직후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인기가 없었습니다. 되게 놀랍죠.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시기를 이승만은 어디에서 지냈냐면 미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외교 독립론자거든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별로 인지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승만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은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친일파, 특히 이제 친일 경찰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일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친일파 입장에서는 우린 죽은 목숨이야라고 이제 쭈구리로 있다가 갑자기 이승만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손을 내밀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생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친일파 청산을 하겠다고 이 친일파들을 싹 이제 처벌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아주 집요하게 요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친일 경찰이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무력으로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승만의 압박에 의해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공소시효, 유통기한이라고 보겠죠. 유효기간이 대폭 축소가 되고 반민특위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친일파 청산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개혁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경자유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한자거든요. 잘 보세요. 경자. 농사 경자입니다. 밭갈 경자입니다. 밭갈경, 요거는 사람 자, 유는 있을 유,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밭 전자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은 밭 가는 사람,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있어야 된다. 뭐가? 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가지지 않았나요? 지주 소작제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의 지주들이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농사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지주로부터 소작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알바생 농민으로서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개선을 해보려고 이제 농지개혁을 하는 건데 농지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땅을 정부에서 가져와서 실제 농사를 짓지만 땅 없는 농민들한테 다시 나눠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도대체 땅이 많다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때 당시의 기준이 바로 한 가구당 삼정보가 상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정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겠지만 대충 3만 제곱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와닿지 않죠? 나중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삼정보가 한 몇 평 정도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정보가 넘어가는 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져와서 농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나눠주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의 방법이 있고요. 돈을 주는 유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유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뺏어올 때도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고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유상 매입. 그리고 이제 나눠줄 때도 이제 나중에 갚아라 라면서 이제 나눠줍니다. 그거를 유상 분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게 꽤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주제가 드디어 마침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스스로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자영농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들, 즉 친일파들의 뭐 땅을 이렇게 빼앗지는 못했었고요. 또 이제 많은 농민들이 나중에 돈 갚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시 지주한테 파는 이제 그런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주 소작제 있나요?
없죠. 예, 물론 농업 인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서 이때 지주제가 소멸됐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의의가 있느냐?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6.25 전쟁 배울 건데요. 우리 남한이 거의 이 초반에 완전히 많이 밀려가지고 대부분의 땅을 북한한테 빼앗기거든요. 그때 우리 남한 지역을 점령한 북한군이 토지 개혁을 하면서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농민들은. 우리 남한 농민들은 이미 6.25 전쟁 직전에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닥 뭐 이렇게 감흥이 없는 이제 그런 의의가 있었다. 그래서 공산화를 저지했다라는 그런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승 1패죠. 친일파 청산은 잘 되지 않았지만 농지개혁은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윗동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한 2, 3주 뒤에 북한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 광복이 됐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건국준비위원회 기억납니까? 여운형이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에 조만식이라는 민족주의 우파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 조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소련은 누구를 밀어주냐면은 김일성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만든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만식은 이제 숙청당하고요. 김일성 중심으로 이제 북한 지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친일파 청산하고요. 요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토지 개혁을 우리보다 먼저 합니다. 무상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냥 강제로 지주로부터 뺏어가지고 공짜로 농민들한테 나눠줍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다 국유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를 비롯해서 주요 시설들을 국유화하면서 이런 공산주의 개혁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북한이 세워지게 됐다. 뭐 요 정도 여러분이 좀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남한의 농지 개혁과 북한의 토지 개혁은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한의 농지 개혁은 농지잖아요. 농지, 농사 짓는 땅을 대상으로 했고요. 북한의 토지 개혁은 농사 짓는 땅을 포함해서 뭐 산, 밭, 뭐 등등등 뭐 여러 모든 땅을 다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더 넓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남한은 유상의 방법, 북한은 무상의 방법으로 했었다라는 점도 차이점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